18살 배윤서입니다. 30대에게 혹시 20대 때 못해봐서 후회됐던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들었을 때 20대 때 못하면 평생 지금도 못할 거라고 어차피 못하는 거 그냥 포기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해외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직장에 한번 발을 들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약간 길게 내 여유를 가진다거나 여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가 사실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때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덜할 때 하고 싶은 거, 아까 물어보셨던 그 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거를 조금 겁내지 말고 시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로 좀 엄청 현실적으로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정말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할 것이고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금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뭔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는데 저는 졸업 학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규 총장님한테 상 받기도 하고 앞에 나가가지고 그 정도로 학점이 좋았었는데 야 어차피 그거 학점 좀 잘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살 거면 내가 그때 왜 그러고 살았을까?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걸. 저 윤서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20대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30대가 된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네요. 근데 되게 우울하네요, 전체적으로. 너무 우울한 방언인데요. 아니 여기 5명이나 모였는데 네. 왜 이렇게 다들 힘들었어 하는 게. 우리는 묻고 또 대답합니다. 질문 한마디가 소통이 되고 대답 한마디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대화의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제3부 30대에게 듣고 말하다. 여기 나이도 성별도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다른 5명의 30대가 모였습니다. 그 5명이 대화를 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궁금하지 않다고요? 그 이야기 속에 2020년을 살아가는 30대에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즐겁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너와 나의 이야기를 듣는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제3부 30대에게 듣고 말하다. 이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32살 김명석입니다. 네, 35살 대학직 임정민입니다. 네, 저는 36살이고요. 회사 다니고 있는 유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김미영이라고 하고요. 예, 저도 지금 거의 10년 차 직장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3살 김세현이라고 하고요. 9년차 지금 IT 쪽 직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31살 직장인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다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모여 있는데요. 마스크를 전부 다 끼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달 정도가 됐는데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꼈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코가 아파요. 불편해요. 저 습기가 좀 차서 계속 마스크 안에서 네,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마스크를 끼며 지내는 생활 어떠신가요? 지금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는 마스크를 시간에 맞춰서 정신없이 나오는 마스크를 안 끼고 나왔다가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야 된다는 생각에 아차 싶어서 부랴부랴 마스크를 비싼 값에 구매하고 끼고 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더 조심하는 측면도 있고 더 좀 배려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배려를 한다고 생각도 되고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 게 어떤 공공장소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스스로 민망해지고 위축되는 어떤 마스크가 약간 입장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는 좀 편의점을 가도 문 앞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좀 입장이 불가하다라는 말을 하니까 안 끼고 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는 조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남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오면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데 마스크 써서 그 좋은 날씨, 좋은 바람도 못 맞고 그러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탈 때만 마스크를 쓰는 편인데 좀 이렇게 심하게 코로나가 확산될지는 몰랐어요. 제가 작년 12월 말에 코로나가 생겼다라는 거를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냥 손만 깨끗이 씻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엄청 커질지도 몰랐고, 또 저희 어머니 부모님 사시는 곳이 대구인데 그래서 지금 거의 이산 가족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평온했던, 그리고 정말 보통의 삶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2달 사이에 나의 일상이 바뀌었다. 어떻게 삶이 좀 바뀌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 제일 큰 거는 일단 주식이 진짜. 반 이상. 정말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타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하고 이산 가족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가장 큰, 힘들었던 경험이 세월호였는데, 그거 이상으로 저한테는 좀 큰 타격? 좀 이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부모님이랑 자주 연락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아니면 부모님이랑 연락을 해도 그냥 밥 잘 챙겨 먹었냐 정도로 사실 마무리되는 인사였는데, 요즘은 전화랑 문자 가족광이 있거든요. 마스크 챙겼니? 또 제가 이제 87년생인데 화요일마다 항상 마스크 사러 가라 이렇게 계속 마스크에 대한 얘기로 계속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예전보다 좀 더 걱정하는 게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업무적인 부분의 영향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공 서비스를 하는 상황인데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내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언제부터 할 수 있길래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업무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안타까운 게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그들의 생계가 너무 죽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는 이런 현실이, 이런 걸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거여서 이렇게 체감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나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게 일단 먼저 떠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병이 걸리게 되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동선이 좀 공개가 되잖아요. 그게 되게 스스로 좀 많이 위축을 하게 만든 어떤 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만 더 있게 되고, 내가 나는 그냥 평범하고 어떤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떤 이 병에 나도 모르게 걸렸다는 이유로 동선이 다 공개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위축시키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직장도 폐쇄되고. 네, 직장도 그렇고 뭐 지인들도 그렇고 같이 만난 사람들도 다 내가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네. 아까 그 누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생각나는 게 똑같이 코로나가 터져서 제대로 그 일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택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그냥 마스크 의지해서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직장을 아예 잃게 되거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이런 게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돼 선명하게 좀 드러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와 진짜 세상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반대로 좀 더 이로 인해서 조금 삶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회사 집 이런 일상의 거의 반복이다 보니까 집에서 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집안일 스킬이 좀 많이 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뭐 이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더 건강한 뭐 식사를 한달지. 저는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역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으로 사회생활 10년 만에 좀 사람같이 살아본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 다 이제 그 공공병원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주말에 2끼 정도 같이 먹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퍼지면서 제때 퇴근할 수 있게 되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5끼, 6끼를 같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게 저녁이 있는 삶이구나라는 거를 체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사실 좀 저는 직업상 되게 저녁 약속이 많고 점심 약속이 많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코로나19 옆으로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떤 날에는 좀 여유가 있으면 잠깐 혼자 밥을 먹기도 하고 뭐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역설적으로 되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코로나19가 불러온 우리 사회의 변화들.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있죠. 한 가지 씁쓸했던 건 왜 우리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해서야 저녁이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었냐는 거죠. 오해 마십시오. 우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는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의 중심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30대의 직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직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나 요즘 직장 생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본다면요. 요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죽은 듯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고 그냥 튀지 않게 그냥 조용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미안한,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미안하고 자영업자들이나에 비하면 참 더 미안한 느낌이 되게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일자리를 제가 일을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행운이고 어쨌든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월급쟁이다 보니까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좀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일은 하고 있는데 이제 재택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이렇게 보안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하는 그 사업장 자체에서도 약간 최소한의 장치들은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엘리베이터를 테이프로 구등분을 해놓아서 조금 격리를 시켜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한다든지 점심시간에 뭐 일렬로 그냥 밥을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최소한의 것들을 좀 마련해 둔 거 말고는 사실은 일상에서 일하는 거는 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비치하고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는 2부제로 시간을 나눠서 사람을 분산을 해서 식당을 이용을 하게 하되 뭐 앉아서는 식당에서 지그재그로 앉아서 직접 대면은 피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부터
좀 계속 좋아져 왔다고 생각되는 게 그 회식 문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말고 주고 강건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더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아예 모임 자체를 하지 않는, 그래서 직장에서의 약간 그런 추이는 너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30대시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적어도 몇 년 이상 하셨고,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각 입사한 후배들이 또 있을 테고, 그 위로 40대, 50대 선배들이 있는데, 30대 직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30대 후반인데 딱 그 낀 세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보다 연차가 많으신 어떤 상사들을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같이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어떤 그 신입 사원들이나 아니면 경력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또 독려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뭐 저에게 그런 누구도 이제 뭐 너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뭐 이렇게 미션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제가 중간에서 그 상사와 그리고 그 아래 그 후배들 간의 어떤 조율이나 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0대 때는 그냥 제가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됐었던 시기였다면, 이제 30대가 되니까 누군가 다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좀 멘토가 돼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일만 좀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아우러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제가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이제 좀 계급이 돼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네, 저도 이제 이게 처음이니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실 제가 나이대가 조금 어린 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제가 약간 젊은 꼰대가 됐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88년생인데 이제 90년대생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는데 저랑 또 생각이 다르고 좀 더 눈치를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나는 신입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메신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대답을 안 하고, 내가 좀 꼰대가 됐구나. 그 입사한 지 5, 6년 차밖에 안 됐는데, 뭐 그런 게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회사 얘기는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친구들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꼰대 같냐고 막 이런 거 되게 물어보고 막 저도 한참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꼰대 같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꼰대라고 하던데. 네, 그 얘기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안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조금 부러운 게, 저희는 이상하게 영역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가 막내 한 10명짜리 작은 조직이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들어오시고 아직도 내가 막내 경력은 쌓여가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일단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아래 이제 90년대생, 그리고 정말 빠르면 이제 00년대생도 이제 사회에 이제 발을 내딛고 있고요. 그 위로는 70년대, 60년대생 그 선배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떤 다른 세대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윗세대. 일단 윗세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윗세대 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 우리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냥 꼰대. 한마디로 꼰대인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조직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뭐 조직을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내 모든 걸 바치고 싶진 않은데,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부장이 소집을 해서 회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지만 속으로 엄청 막 욕을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들은 기뻐하면서 거기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자야 시키면 뭐 당연히 후배들은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고, 뭐 그거를 뭐 꼰대라는 단어 말고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럽다라는 감정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특히 이제 요새 지자체나 이런 곳들은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뭐 이모작 지원센터 뭐 약간 이런 것들 많이 생기거든요. 인생 이모작을 뭐 세컨드 라이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야, 나는 2년 단위로 인생을 계속 새롭게 살고 있는데 저분들은 이모작밖에 안 해도 되는구나. 아 진짜 부럽다. 이제 그런 생각?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업무보다는 그 은퇴 후에 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일은 30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조직이든. 근데 저도 그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냅두는 편이에요. 그냥 화가 날 때도 많고 보고 있으면 밥값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그 후의 삶을 좀 설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사에서 대학교 졸업하는 시즌에 되면은 막 그 관광버스로 그 대학교 4학년들 공장 아니 그 회사로 데려가서 막 그 자기 회사 이렇게 광고하면서 우리 회사 들어오면 돈 월급 많이 줄게 막 이런 걸로 되게 채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정말 채용이 안 돼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 세대와의 어떤 간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윗세대에 대한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윗세대 선배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나요? 네, 가요. 가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회사가 그 어떤 그런 문화들은 굴러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한 가정을 계속 꾸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충성도나 그런 것도 정말 자의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좀 자의에 의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해서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뭐 꼰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좀 그래서 좀 짠한 측면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렇게까지 해서 다녀야 하는구나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켜야 할 게 많아지니까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죠. 아 지켜야 할 게 많아지니까 그렇게밖에 여기서 말하는 건 아주 안 좋은 사례들만 전제했을 때 아 지켜야 할 게 많아지니까 저렇게 살아야 한다면 나는 지킬 거를 굳이 안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게 삶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후배들은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선배로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을 꼰대. 꼰대라고 것 같은데. 짠하다. 똑같은 생각하는 리액션 좋네. 고생이 많다. 저렇게 되기 전에 떠나야지. 떠나야지.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이 될까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 기획 세대 공감 듣고 말하다. 직장 문화는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매 순간이 변화를 위한 과도기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바로 이직인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가는 요즘 이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데요. 30대. 그들에게 이직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5분이 또 굉장히 특이하게 이직을 한 경력이 전부 다 있으세요. 2번째부터 뭐 4번째, 3번째 다들 이직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각자 어떤 이유로 아니면 어떻게 뭐 이직을 했는지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이 이렇게 노동의 유연화가 굉장히 권장이 되는 사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근무하는 태도랄지 이 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세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추세로 흐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비단 어떤 업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는 항상 이제 어느 한 직장에 정착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종의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먹고 살 걱정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세대인 것 같아서요. 저희한테는 이제 이직이라는 게 선택이 아닌 어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떤 그런 걱정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직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찌 보면 그 어떤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자신감도 갖고 이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직의 기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느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좀 평판이 괜찮을 때 이직을 좀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이제 좀 이직을 좀 잘 하시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저렇게 그 이직을 하면서 계속 몸값을 높여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렇게 하시는 정말 몇몇 경우들을 보면은 이미 그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일을 잘 한다라고 평가가 돼 있고, 그거를 좀 잘 해냈을 때 다른 곳에서 이제 좀 스카우트를 하시는,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이렇게 점프 뛴다고 하죠. 준비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경력직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준비도 잘 해놔야겠지만 사실은 조금 운이나 약간 그런 것도 한몫한다라고 보거든요. 예. 계속 뭐 그 이직 사이트에 뭐 이렇게 올려놔서 내가 지금 이런 식의 상태다라고 해도 이게 정말 잘 되는 케이스가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잘한다고 가는 케이스가 아닐 경우도 많거든요.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딱 그때 필요한 때 내가 정말 지금 딱 쉬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만약에 뭐 이직이 안 됐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너무 겁을 먹거나 내가 너무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좀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두드려 보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뭐 기술이랑은 좀 무관한 얘기인데, 나이가 차면 찰수록 그 자신감이 두려움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들고요. 특히 지금의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지금은 좀 조용히 있자. 그냥 저는 창업도 알아보고 이직도 굉장히 알아보고 뭐 헤드헌터한테도 연락도 오고 뭐 그런 편인데 요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지금 사태가 코로나가 정말 세상을 너무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이직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이게 왜 이직 스트레스, 초기의 스트레스, 뭐 이혼의 스트레스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그 회사, 새로운 환경, 새로운 뭐 주변 동료들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좀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좀 이직을 필수라고 하는데 꼭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첫 직장, 첫 친정이 좀 많이 또 그만큼 또 소중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좀 요새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30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를 살았고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고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 2020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어느 나이에서 그 시대를 겪느냐에 따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너무나 다른 세대 사이에서 낀 세대로 살아가는 그들. 80년대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여기 계신 30대 분들 모두 이제 80년대생, 1980년대생인데요. 80년대생으로서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1980년대생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베이비 부머 세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구, 그러니까 경쟁이 좀
인원이 많았던.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수학여행 가기 일주일 전에 IMF가 터졌거든요. 이제 IMF가 터지면서 수학여행이 취소됐던 경험이 있고 그렇게 경제는 축소되면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뭐 리만이나 이런 사태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됐던 담론이 88만 원 세대라는 담론이 좀 본격적으로 이슈화 됐던 그래서 삶의 곡선에서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자란 세대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80년대생들의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의 20대들이 더 힘든 세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위기가 저희 때 왔다면 지금의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들 더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아예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든지 다 이제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이 엄청 화려하게 발전은 되지만 그 안에 사람은 없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비하면 그나마 좀 행운인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시간은 갈수록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먹고 살기 힘들어져 가는 어떤 그런 세태의 어떤 약간 막차를 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30대 초반이나 아니면은 20대 후반 친구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은데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구석이 있다가도 저들이 이제 지나왔을 어떤 그런 경쟁 구도나 아니면은 그런 경쟁에 놓이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걸 만드는 시스템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겪어왔을 거를 생각을 하면은 또 온전히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면이 좀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80년대생은 이제 뭐 88만 원 세대 뭐 그게 아무리 그랬지만 나중에는 막 90년대가 되면 뭐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50만 원 세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세상은 아마 점점 더 치열해질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치열해지는 와중에서도 또 결국은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정말로 기존에 있었던 직업이 또 도태되기도 하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튜버로 저보다 정말 어린 친구가 돈을 더 잘 벌고 있기도 하고 약간 정말 자기가 또 이 환경에 좀 익숙해져 가는 세대에서의 조금 과도기 시점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엄청 과도기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세대가 80년대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이렇게 경직된 조직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해력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취업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극심한 취업난에 저는 겪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모든 어떤, 그래서 뭐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생의 어떤 주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이제 자주 돼서 뭐 3포 세대, 이제는 5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대가 30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논할 때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에서 사는 거가 직장이 서울이고 서울에 모든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에 사는 게 참 힘든 그런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혼도 굉장히 미뤄지고 육아는 더더욱 멀어지는 그런 거 아직 포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그게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그러니까 결혼은 그래도 좀 주변에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 주변에 유독 많은지 몰라도 한 80% 정도는 결혼을 다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아이를 낳을 친구들은 진작에 낳았는데, 이제 안 낳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딩크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녀를 낳을 계획, 그 자녀라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선택이 된 것 같고 옛날에는 필수였다면 그게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육아를 해줄 환경이 안 되고 어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는 힘든 세대인 것 같아요. 그 포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기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이 저는 더 조금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선택을 한 동시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는 어떻게 합리화시켰냐면 나는 내 삶을 선택했다라고 합리화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직으로 계속 살면서 막 한 달에 뭐 150 정도 이제 통장에 들어오고 그 와중에 그러면 내가 그나마도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좀 빨리 결혼을 한 편이었는데 도저히 가정의 유지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뭔가 자녀를 낳거나 아이를 낳게 되면 나는 그나마 결혼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전세금이라도 일부 도와주셨는데 난 이렇게 돈 벌어서 난 아무도 내 자식 못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이라면 그냥 나까지 해서 그냥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녀에 대한 포기라는 거는 사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는 내 삶을 먼저 좀 잘 지켜야 되겠다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으로서 이제 그렇게 좀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포기입니다. 그걸 포기라고 하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좀 주제가 우울하지 않아. 난 주제가 이렇게 밝은 친구만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정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어찌 보면 그 포기라는 단어보다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설령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선택을 못할지언정 포기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게 좀 더 그래도 심적인 위안을 주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누구 입에서 나오냐에 따라 다른데 내 입에서 나오면 납득이 되는데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뭐 세대나 아니면 사회가 그건 네가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선택해놓고도 저 입장에서 열받는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 나는 그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정신승리. 정신승리. 듣기가 공감이 되고 공감이 이해와 소통으로 더해가는 순간 함께 들어주세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저출산의 시대. 어쩌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저출산이란 단어의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 역시 30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결혼율이 1970년 이래 최저를 기록한 상황. 결혼 정년기에 있는 30대에게 과연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비난이나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30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5분 중에는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입장이 서로 다른 분들이 계신데요. 결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아닙니다. 그 요새는 비혼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비혼주의자는 딱히 아닌데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결혼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선택이다. 개인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은 점점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 당사자의 생각과 그 당사자의 부모님들의 생각이
생각이 정말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저도 집에 가면은 맨날 이제 명절 때마다 만나는 이제 그 어르신들은 친척 어르신들께 이제 빨리 시집 가야지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빨리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저 역시도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했고 만족도도 되게 높고 결혼하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정말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결혼은 너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좌우하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이랑 하면 정말 만족도가 높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너무 비용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결혼 안 해.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선택이잖아요.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국가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거를 결정해 준다는 것 자체도 참 독특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데 그거를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결혼과 그 자녀를 갖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훨씬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결혼 7년 차 정도 됐는데, 예, 저도 제 경험상 결혼, 사실 후배들한테 이제 그런 거 물어보면 가끔 이제, 남자애들한테는, 빨리 할수록 좋아. 여자애들한테는, 가능하면 천천히 하렴. 약간 다르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다, 그분들은 지방 출신이지만, 현재 서울에 살고 계시고, 나름대로 좀 깨어 있어서, 저희가 아직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주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거를 내색하지 않으시려고 되게 노력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보다는 아내가 조금 더 결혼을 통해서 조금 포기하거나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육아는 분명히 여성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여성들한테 엄청 불리한 제도인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기 여자분들께.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시부모님들을 운 좋게 정말 그런 압박이 별로 없으시고 되게 배려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사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주변에 사실 많거든요. 친구들 중에 어떤 그런 시부모님 이렇게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여자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쏠리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둘이 있을 땐 괜찮은데 이제 애가 생기면은 정말 그거는 아무래도 남자가 케어를 한다고 해도 좀 이렇게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또 이제 남자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과도기적 측면은 있다고는 해도 아직은 또 기존의 시선들도 그래도 애는 엄마가 봐야지 이런 시선들도 아직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약간 부담을 더 느끼는 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남은 여생을 함께 살아가는 약간 동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결혼할 때가 됐다라고 사람을 이렇게 좀 알아가는 거는 사실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거를 약간 외로움이라는 좀 막 핑계로 빨리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고 부모님도 사실은 내려갈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결혼 언제 할 거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자격증 따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선택적으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늦춰지는 것들이 이제 주변에서는 약간의 우려 이런 걱정을 좀 갖고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사회랑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약간 자녀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낳게 되면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게 비용이 정말 거의 이렇게 주변에 이제 좀 선배 이렇게 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150만 원, 전담하려면 150만 원, 200만 원 한 사람의 월급이 고스란히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또 이게 워킹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일도 하면서 어쨌든 육아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일을 하기에도 정말 너무 버거운데 애까지 보일 수 있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담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단어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들은 진짜 아이를 위해서 진짜 온전히 진짜 요새는 어릴 적부터 다 케어를 뭐 영어 유치원이든 뭐든 다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워킹맘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현실적으로 정말 가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좀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직장 동료랑 점심에 커피 마시러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회사 근처로 전세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친구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전세값, 뭐 집값 그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정말 대동단결해서 동의를 했던 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 저희는 운 좋게도 지금 여기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이 있지만 어쨌건 간에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돈을 저금을 해서 모아서 집을 사고,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건데, 이런 상황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모든 이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집값이 정말 무섭게 최근 한 2, 3년간 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서울의 이 근처 마포 새 집이 거의 10억을 호가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주변의 친구들은 사실 신혼부부더라도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약간 수도권과 지방에 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약간 지방에 있는 저희 이제 또래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차리고 있는데,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아직도 직장에 그냥 전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이런 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지방에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좀 가지고 있고, 약간 결혼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을 깊게 가지고 있는 차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N4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문제도 굉장히 당면한 현실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 계신 5분들은 그 각자 지금 어떤 형태의 주거에서 지금 살고 계신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현재 그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라고 해야 되나? 도시에서 이제 아파트 자가로 살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어쨌든 전세, 그 전에 살던 전세가 2년 사이에 6천이 오르더라고요. 정말 결혼하고 전세를 살았는데 그게 2년 지나니까 6천을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하셔서 뭐 이런 악덕 집주인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땅값이 그렇게 올랐어요. 건물값이. 그래서 와, 이건 힘들다. 왜냐하면 두 사람 연봉 2년치 원봉을 싹 다 모아야 이거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전세값을 올려줄 수 있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은행에다 빚을 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현재는 은행 빚을 30년 동안 열심히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저는 계속 한 10년 동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는 이제 직장인 초기 시절에는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은 이제 서울이 아닌 이제 경기도권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1시간씩 타고 하면서 엄청 오랜 시간을 이제 직장을 이제 출퇴근을 하다가 옥탑방에서 전세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지금도 조금 이제 집을 이사를 다니면서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 상태고요. 2년마다 그 계약 일자가 돌아오면은 어딘가로 떠나야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압박이나 걱정을 항상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 9년 정도 혼자 원룸에서 살았는데, 그 결혼에서 가장 걸리는 게, 제가 아직 미혼이거든요. 근데 가장 걸리는 게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샀어요. 집을 샀고,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을 샀는데, 동생은 아까 지방에 있는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결혼을 되게 일찍 했고 애도 한 5살? 6살이에요. 저랑 연년생인데 근데 그 집이 되게 좋거든요. 막 IoT고 막 완전 새로 지은 집인데도 저는 이제 서울에 한 36년대 완전 서물어가는 그런 연립 주택을 샀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되게 뿌듯해요. 그냥 서울에 그래도 제 직장 근처에 뭔가 살 곳이 있다라는 게 되게 뿌듯하고 근데 그게 사실 제 집은 아니죠. 은행 집이죠. 네. 30년 동안 저도 갚아야 그래도 되는. 화장실에서는 마음 편안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아무리 모아도 둘이 1년 동안 아무리 모아도 그걸 못 따라가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엄청 무리를 해서 구매를 했어요. 네. 저는 뭐 일단은 1인 가족이고 저 혼자 이제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집을 소유를 해야 된다거나 뭐 어디에 내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사실 가지고 있진 않고요. 그냥 집은 그냥 2년 살다가 그냥 옮길 곳이라는 그냥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서 그런지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이 있기도 하고 뭐 또 이사를 해야 된다면 사실은 회사의 근처에서 정말 내가 환경적으로 좀 불편하지 않을 장소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냥 조금 개념을 저 스스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지금 1인 가구인 저의 시점은 그렇지만 이제 정말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이런 환경이 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애들은, 꼰대들은 이런 표현들 우리라도 쓰지 않는 게 어떨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세대이든 변화하는 데에는,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화가 부족해 내가 잘 몰랐을 뿐입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려 노력해보는 시도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어디에 있던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뭐 친구도 그렇고 뭐 지구도 되게 많이 아픈데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그리고 손을 잘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시기에 뭘 해야 되고에 대한 좀 강박을 가지지 않고 진짜 자기만의 시간으로 좀 인생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의 시간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 사회가 요새 좀 너무 어수선하고 또 서로 좀 너무 갈등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녀든 어떤 정치권이든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세대든 좀 갈등 현상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서로가 저 포함해서 한 발짝씩 좀 서로를 좀 생각을 하고 화해를 좀 하고 또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을까 이 방송에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와도 되나? 근데 최대한 솔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얘기 전반적으로 되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밝았지만 되게 중압감도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는 일은 참 많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런 치열함들을 살아온 그런 공감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얼마나 좀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솔직한 게 나온다고 그게 뭐 얼마나 건설적일 수 있을까? 그 술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참 다 너무 소중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냥 그런 개개인의 삶,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 그냥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 들으면서. 예, 감사합니다.